며느리가 어떤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 완전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헐, 선생님. 저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어머나, 한 학부모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른 학부모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당장 교장 선생님을 불러와요. 지영이는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담입니다. 젊고 교활한 며느리를 어떻게 제압했을까요? 공개 수업 당일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폭로의 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빌라촌. 3층 건물 2층에 자리한 25평 남짓한 공간이 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집마저도 때로는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28살 아들이 어느 일요일 점심에 데려온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하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게다가 부잣집 막내딸이라니, 직업도 중학교 교사라니. 우리 아들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영입니다. 엄마, 지영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잘 맞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 쪽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저희가 손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동시에 괜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영이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군대 다녀와서도 이런저런 일로 고민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끔 아들 부부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이는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저 아니면 누가 또 챙겨드려요. 넉넉히 넣었으니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는 그 용돈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의 지영이 표정과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왜 지영이는 마치 자신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그 미묘한 우월감이 말투에 배어 있었습니다. 역시 아들이 잘 만났네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요.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 집에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지영이는 학교에 출근했고 아들은 회사에 나간 뒤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니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집이야 되지 우리야. 혼잣말을 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이불도 개고 옷가지들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세면대 옆 선반 위에 놓인 지영이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했나 봅니다. 발신자 이름이 울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열렸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온다고?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걱정 마.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도 조심하자.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더 올려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호텔서 찍은 듯한 사진, 두 사람이 안고 있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끝도 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쳤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지영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그 차분한 표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지영이었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가 점점 은밀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남편이 늦는다고 했어. 시간 돼? 바로 갈게. 어디서 만날까? 거기로 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는 젊어 보였습니다.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긴 편이었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영이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그것도 우리 집에 와서 용돈까지 주면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더 행복해 보이던 아들의 모습.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있다며 기뻐하던 모습.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장의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찍어졌지만 그래도 몇 장은 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냥 대충 정리만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다음 날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청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영이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는데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지영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영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보셨죠? 뭘 봤다는 거니?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물어봤지만 지영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 휴대폰이요. 화장실에 놓고 간 제 휴대폰 말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원래 자리에 잘 놓아뒀는데. 지영아, 그게 아무 말도 마세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 처리하는데 서투르지 않으신 분이에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영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본 건 어머님과 저 사이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니 우리 아들 얘기냐? 네, 그 사람도 포함해서요. 지영아, 너 어쩜 이렇게 뻔뻔하니? 너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영이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어머님이 본 것들, 사진이든 메시지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머님도 아시죠? 당연히 알지. 너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친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어머님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지영이는 마치 일기예보를 읽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니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이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다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신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병원비든 생활비든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영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 소리마저 차갑게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면 돼요. 평범하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그게 평범한 거야?
지영이는 한숨을 쉬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어머님 세대랑은 다르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있는 거야. 어머님, 저 이제 씻으려고 해요.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님도 현명한 분이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뭔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용돈까지 받으며 고마워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다니.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잠시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가 말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차림이었는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니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겪으신 심적 충격,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협박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적 충격이요? 네, 며느리분과의 그 일 말입니다. 가족 간에 생긴 오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군요. 불륜을 오해라고 표현하다니. 이건 위로금입니다. 사모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마음 상하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죠. 봉투를 만져보니 상당히 두툼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변호사 앞에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간단한 합의서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합의서를 읽어보니 비밀유지 의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제법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사모님이 충격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돈을 받고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정말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가족끼리 상처만 주는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변호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봤자 아들만 상처받을 테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정말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님 만나셨죠? 목소리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협박할 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승부가 끝났다는 듯한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하는 거니?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어머님도 마음 편하게 지내셔야죠.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니?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지영이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돈만한 게 없죠, 그쵸? 그 말투에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현실이 뭐라고? 어머님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괜한 일로 물 흐리는 건 현명하지 않죠. 지영이는 마치 비즈니스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이 제 입을 막는 재갈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였습니다. 남편이 철물점을 운영할 때 전산 관리를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이라서 저희 가게 계산도 도와주고 손님 관리도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박 아저씨라면 혹시 뭔가 방법이 있을까?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돈과 권력으로 저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돈과 권력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도 잘못된 일을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박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박 아저씨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컴퓨터 문제인가요? 전화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다음 날 오후 박 아저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아저씨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컴퓨터 관련 일을 가끔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박 아저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 아저씨, 제가 부탁 하나 하러 왔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의 불륜 이야기부터 협박 그리고 돈 봉투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말하는 동안 박 아저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아저씨가 컴퓨터를 잘 아시니까. 박 아저씨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박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정말 확실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일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박 아저씨는 제 떨리는 눈빛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절대 제 이름은 거론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아저씨.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요? 며느리분이 교사시죠? 학교에서 공개 수업 같은 거 하지 않나요? 네, 가끔 한다고 하던데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박 아저씨의 계획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학교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서 공개 수업 당일의 교실 스마트보드에 지영이의 불륜 증거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후회 안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며느리분이 몇 시에 출근하세요? 보통 7시 반쯤 집에서 나가요. 학교까지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럼 8시부터는 확실히 학교에 있겠네요. 박 아저씨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 복잡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학교 홈페이지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찾아야 해요. 박 아저씨의 손놀림이 매우 빨랐습니다.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창들이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찾았다. 박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뭘 찾으신 거예요? 교직원 내부 메일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보안이 약해요. 박 아저씨는 계속 타이핑을 하더니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가짜 메일을 만들 거예요. 학부모 설문조사 파일로 위장해서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열어보겠어요? 네, 학부모 설문조사라고 하면 대부분 열어봐요. 업무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박 아저씨는 매우 정교하게 가짜 메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 안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숨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실행하면 저희가 그 컴퓨터를 멀리서도 조작할 수 있어요.
박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할게요. 이제 보낼게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게 동시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열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누군가는 열어봐요. 특히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이런 설문조사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초조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계속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성공했어요. 정말요? 네, 오늘 아침 9시쯤 누군가 파일을 열었어요. 아마 행정실 직원인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이제 학교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요. 내부 시스템을 둘러보고 공개 수업 일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며느리가 학교에 출근한 날 박 아저씨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사무소였는데 지인들 소개로 찾아본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남자는 제게 의자를 권하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 일인데요. 불륜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은 봤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영상 하라면 되십니까? 영상만 찍어주세요. 아주 잘 보이게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지만 서랍에 있는 그 봉투 돈을 생각하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지영이가 준 그 더러운 돈으로 지영이의 진실을 밝히는데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아저씨와 다시 만나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공개 수업 때 이 영상을 스마트보드에 띄우면 됩니다. 박 아저씨는 영상 파일을 적절히 편집해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만 골라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 수업 당일 아침, 지영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들이 와서 참관하는 날이라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 아저씨와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작은 빌라 거실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 아저씨가 미리 설정해둔 프로그램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어요? 박 아저씨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학교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교무실, 그리고 2학년 3반 교실까지. 마치 학교 안에 직접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칠판을 정리하고 책상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정에서도 느껴졌습니다. 10시 30분쯤 학부모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교실 뒤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학부모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수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완벽한 교사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15분 정도 지났을 때 박 아저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시작할게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죠? 네, 시작하세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영이는 칠판에 뭔가를 적으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학부모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실행합니다.
박 아저씨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작은 창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실행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교실의 스마트보드가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에는 기계 오류인 줄 알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스마트보드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데 곧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지영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학부모들은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한 학부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포옹하는 장면까지.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커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스마트보드 앞으로 달려가 리모컨을 연신 눌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저 남자는 누구예요?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영상은 더욱 결정적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호텔 방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 웃으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건 정말 김 선생님이네. 저 남자는 누구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영이는 스마트보드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영상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서 전원을 꺼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바람 피운 거예요? 한 학부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했습니다. 당장 교장 선생님을 불러요. 이 사람 교사 자격이 있어요? 교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분노한 목소리, 아이들의 당황한 웅성거림,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충격받은 표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에는 화면을 부정하듯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없는 중얼거림에 불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교감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스마트보드의 영상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폭풍 같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영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영이의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는 교장실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불륜 영상이라니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제가 그런 짓을 왜... 음모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 영상 속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학부모들이 다 봤는데. 지영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수업 실력이 엉망진창인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저희 학교에 기부해 주신 덕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엿을 먹여요. 교장 선생님, 그건... 당장 나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한 줄 알아? 복도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 있는지 봤어요. 다들 당신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난리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학교까지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때 교무실에서 급히 뛰어온 교감 선생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김지영 선생, 오늘부로 직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학교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요. 학부모들이 단체로 항의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에서도 즉각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도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가 잘못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영이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김지영 교사 불륜 현장 공개 수업에서 생중계.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니. 학부모로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댓글들도 거침없었습니다. 지영이의 실명과 사진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터진 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 절차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 아들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지영이가 엄마한테 협박까지 했다면서요?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돈 봉투 일까지 다 털어놓았나 봅니다.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서랍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 떼지 않은 채로.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들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야간 당직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기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당직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봤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될 거예요. 누군가는 필요할 거예요. 성함이랑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기부 영수증도 드려야 하고. 이름은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 영수증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절차상. 정말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어려운 분들께 잘 써주세요.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서랍 속에서 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존재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시민 복지관의 거액 기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 기사는 작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제법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지영이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영이가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 입을 막으려고 준 돈으로 오히려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해? 지영이는 친정집으로 들어간 후로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저 여자 김지영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아, 교사였는데 불륜 저지른 그 여자. 지영이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살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인터넷은 결코 있지 않으니까요. 몇 주 후 아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이름을 바꾸고 이민 간다고 해요. 이민? 네,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현지에 사업체를 하나 차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 있는 집안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꾼다고. 네, 법적으로 개명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름까지 바꿔가며 도망치려 하다니. 그 여자답네.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군. 한 달 후 지영이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는 이름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후련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도 간간히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지영이가 저를 굴욕 주려던 그 돈이 오히려 따뜻한 선행의 씨앗이 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찹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을 우습게 본다고들 하지만 어른에게는 어른만의 지혜와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늦더라도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인생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 빨간 옷 어디서 구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제 옷을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며느리가 사준 건데.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모두 실종자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저와 똑같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 입은 분들이 모두 이 산에서 사라졌어요. 벌써 4번째예요. 모두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 산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옷 지금 당장 벗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왜 그런 말씀을. 남자가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다음 타겟일 수도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과연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급하게 프로젝트 잡혀서요. 일주일 정도 지방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갔다 와라. 아들의 출장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몸 좀 챙기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 나왔나 봅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군요. 엄마도 연세 있으니까 네가 신경 좀 써. 알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자꾸 신경 쓰래? 나도 바빠.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가 상속받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알겠지? 알았어. 며느리의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여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출장을 떠나고 나니 집안이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낮에도 거실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머그컵에 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니? 내일 산에 다녀오실래요? 산? 남편도 출장 가고 혼자 계시면 더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저도 요즘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냥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며느리가 손에 빨간 패딩 조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제법 두툼해 보이는 조끼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거 꼭 입으세요. 산바람이 세서요. 며느리가 조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거의 말을 섞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새 옷 특유의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거야? 네, 급하게 하나 샀어요. 어머니 옷이 너무 얇은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가진 겨울옷들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긴 했어요. 아들이 가끔 새 옷을 사다 주긴 했지만 며느리가 제 옷을 신경 써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별로 안 비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끼 지퍼를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 부분이 조금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는데 가끔 며느리가 백미러로 제 모습을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서 등산로로 들어서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빨간 조끼 덕분에 춥지는 않았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며느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군요. 어머니, 여기서 한 장 찍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딱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여기 서세요. 뒤에 나무들이 잘 보이게요. 며느리가 제 위치를 조정해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생각보다 많이 찍더군요. 어머니, 조금만 더 뒤로 나가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뷰가 좋아요. 조금만 더요. 며느리가 계속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경사가 조금 가파른 곳이었어요. 발밑도 좀 미끄러워 보였고요. 산길을 더 올라가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사진 찍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나무가 조금 드문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곳엔 낡은 나무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곳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가팔랐던 산길 때문에 숨이 차더군요.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벤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쪽에 화장실 있나 봐요. 잠시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숲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물병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벌써 돌아오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등산모를 눌러쓰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 옆으로 와서 멈춰섰습니다. 어르신, 네?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빨간 조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준 건데요.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이며 펼쳐졌어요. 종이에는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는데 모두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빨간 패딩 조끼를 말이에요. 이 옷 입은 분들이 이 산에서 실종됐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모든 실종자들이 똑같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다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 근처였어요. 그럴 리가. 이거 며느리가 챙겨준 건데. 그 말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그분이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내려오세요. 그게 무슨... 어르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쪽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남자는 이미 공터 가장자리로 비켜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나무들 사이로 몸을 감췄어요. 마치 애초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아까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무표정이었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냥 등산객이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더라. 그래요? 응, 뭐 별 얘기 아니었어.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 아까 전단지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여자들이었지만 모두 저와 같은 나이대였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빨간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저도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공터에서 잠시 쉰 뒤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이마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빨간 패딩 조끼가 숨을 막히듯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지퍼를 살짝 내리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걸으니까 덥구나. 중얼거리며 조끼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몇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다가오더군요. 산바람이 찬데 벗으시면 감기 걸리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묘한 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좀 입어라. 저는 조끼를 접어서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실 조금 짓궂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까 그 남자가 보여준 전단지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싫어요. 전 더운데요. 아니야. 너 지금 너무 얇게 입고 나왔어.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산바람이 차다면서 자기는 왜 저렇게 얇게 입고 온 건지 이상했습니다. 입어. 저는 조끼를 한 발 더 다가가서 내밀었습니다. 왜 못 입겠니? 잠시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마지못해 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고 다닐게요. 저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올라가 볼까요? 며느리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며느리가 들고 있는 빨간 조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입기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게는 꼭 입으라고 했던 걸까요? 산길을 더 올라가니 숨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찍을게요. 이번엔 절벽 근처였어요. 아래로 깊숙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발밑으로는 바위들이 험하게 솟아 있었고요. 벌써 몇 장을 찍었는데. 여기가 정말 뷰가 좋아요. 마지막 한 장만요. 거기 앞에 서보세요. 조금만 더 뒤로 나가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배경이 더 잘 나올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절벽 가장자리였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조금만 더요. 이제 그만하자. 너무 가까우면 위험해. 그때 며느리의 손끝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자세를 조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 이상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몸을 번쩍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비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뭐 하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 쥔 며느리의 팔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숨을 고르듯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너야말로 못하는 짓거리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힘을 주어 며느리의 몸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며느리가 절벽 바깥쪽으로 비틀거렸어요. 손을 허공에 뻗으며 뭔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공허하게 허공을 휘젓더니 그대로 몸이 기울어져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짧은 비명이 계곡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배낭에 넣어뒀던 빨간 조끼를 꺼냈어요. 그리고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선홍빛 천이 바람에 날리며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 쓰러진 며느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그 조끼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절벽에서 20걸음쯤 떨어진 숲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미 4번째라는 말, 그리고 모든 실종자들이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3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어요. 일반 등산객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GPS 같은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다. 누군가가 미리 좌표를 알려준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정확히 찾아올 수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이 3명은 능숙하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 같은 장비는 없었지만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바위를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나무가지 사이로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던진 빨간 조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그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며느리를 2팔로 들어 올렸어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어요.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고 놀라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준비 완료. 이동한다. 아래에서 한 명이 무전기 같은 걸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절벽 위쪽을 살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들킬까 봐서요. 뭔가 있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조직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마침내 번호를 다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갑자기 메시지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았어? 위쪽에서 휴대폰 소리 같은데. 확인해봐.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완전히 알아챈 게 분명했어요. 저는 급하게 경찰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이라 그런지 신호가 약했어요. 연결음이 들리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는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신고는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돌리려는 순간 뒤에서 커다란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르신, 뒤에서 커다란 손이 제 어깨를 붙잡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그 사내였어요. 그는 저를 끌어당기더니 절벽에서 몇 걸음 떨어진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남자는 시선을 멀리 두며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파손된 경찰 배지가 반쯤 비쳐 보였어요.
이 근처에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미 몇 달째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진작에?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빨간 조끼를 입고 계셔서 미행 중이었어요. 신고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지원팀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요? 가족들과 짜고 노인분들을 산에 데려와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도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웅크린 채로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 3명이 바위와 나무 사이를 뒤지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발자국 있어. 이쪽으로 갔나? 형사가 제 팔을 꽉 붙잡더니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속삭였어요. 지금 바로 뛰셔야 합니다. 산 아래 계곡 쪽으로 내려가세요. 제가 시간 벌겠습니다. 하지만 어서요. 어머니, 지금 아니면 둘 다 위험해집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형사가 바위 뒤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그 순간 아래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잡아! 위에 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발을 돌려 숲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형사와 그들이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소리, 거친 욕설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서 우지끈 부서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혔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무 사이로 파고들며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피부를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아래쪽으로 계곡 쪽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어요. 형사가 부른 지원팀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뒤쫓던 남자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욕설과 함께 발소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막힐 즈음 비탈길 끝에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은 방탄 조끼를 입은 경찰 대원들이 열을 맞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벗겨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 목소리가 숲에 울렸습니다. 경찰 대원들이 얼굴을 들고 저를 확인했어요. 신고자 발견? 누군가가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팀 좌측, 2팀 우측으로 포위, 3팀은 후방 차단. 그들의 구호가 산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돌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그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팔다리에 긁힌 상처는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위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손머리 위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격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형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잠복 중이던 김영사님 말씀이시군요. 곧 내려오실 거예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얼마 후 위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2명의 남자를 호송하고 있었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김영사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어르신,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사님도 괜찮으세요? 네, 별일 아닙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서요. 형사가 손목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방금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님도 발견됐어요. 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의식은 있나요?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주범격인 2명은 체포했고 1명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잡힐 거예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이 벌써 몇 건의 사건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몇 건이나요? 최소 5건입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내부 공모자가 되고 장기 매매를 하는 업체에게 넘기고 실종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 6번째가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서 정식 조서를 받을 예정이에요. 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경찰차가 조용히 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를 마친 뒤였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혹시 상황 설명이 필요하시면 곧 담당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형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형사가 돌아서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두 손은 허공에 매달린 듯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문턱에 멈춰서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가장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많이 놀랐지. 아들은 허겁지겁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와이프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다는데 대체 뭔 일이? 말이 빨라지며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찬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진정하고 들어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산에 데려간 것부터 빨간 조끼 이야기, 절벽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네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절벽에서 나를 밀었어.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뭔 소리를... 경찰이 다 확인했다. 아들이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연이가 왜 그런 짓을? 믿기 싫으면 경찰서에 가서 직접 들어봐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아들의 손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가만히 울렸어요.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절벽에서 저를 밀어내려 했던 그 손의 감촉, 떨어져 내리던 순간의 비명. 그 모든 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얀 문짝 위에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수연,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세 글자가 낯설어 보였어요. 저는 손잡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정리하려면 마지막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의자를 가져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니?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놓친 내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니?
내가 죽는 것. 알아서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얼마나 받기로 했어? 수연이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너 언제부터 나를?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무덤덤했어요. 미안하단 말은 안 하니. 그런 감정은 없어요.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내 남편은 뭐야?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잖아요. 좀 일찍 받는 거죠. 보험금도 받고. 그렇죠. 며느리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비어있는 표정이었어요. 넌 후회 안 하니? 뭘요? 실패한 것. 그냥 편하게 가시지 그랬어요. 이런 꼴 안 보고.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고스란히 돌려받을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악마 같은 년? 복도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병실 안에서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함께 체포된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담당 형사가 한 번 더 집에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형사님, 이런 큰 사건인데 왜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 않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위에서 보도 자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왜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라고 하는데. 형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후 형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형사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떻게요? 빨간 패딩에서 GPS 발신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직이 노린 건 보험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기 매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사고를 위장해서 죽인 뒤에 장기를 빼내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네, 어머니도 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묻히는 거예요? 형사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조직 뒤에 큰 손이 있어요. 재벌, 고위급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를 공급받던 측의 VIP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막는 거군요. 네, 저희도 수사에 제약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실행범들만 처벌하고 끝낼 분위기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조직의 핵심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분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재판에서 형량 감경을 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기회죠. 어떤 정보를 말할 거라고 하던가요? 조직의 연락책이나 만나는 장소 그런 것들이죠.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 일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에 다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못 살렸어요. 어떻게? 왜 갑자기?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알레르기 쇼크라고 합니다. 급성 호흡곤란으로. 알레르기요? 수연이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다고? 교도소 급식에 새우가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형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며느리분 신체검사 기록을 보니까 알레르기 병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건강검진서에도 특이사항 없다고 나와 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부검을 요청했는데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젯밤에 교도소 CCTV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하거든요. 하필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만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죽었다는 것보다도 그 죽음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죽음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입막음을 한 걸까요? 며느리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돈에 눈이 멀어 가다만 말단일 뿐이었겠죠. 그날 밤부터 집 주변에서 이상한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연속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 세단,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낯선 남자들. 아들에게 말했지만 신경과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형사가 준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창문을 통해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수연이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알레르기 쇼크가 맞다고 하네요. 특별한 외상이나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형사님, 교도소 CCTV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건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손상됐다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모든 의혹이 우연으로 처리되고 며칠 후 형사가 또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왜요? 그냥 혹시 누가 접근하거나 협박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있나 해서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없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만일을 대비해서요. 어머니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날 밤 저는 형사와의 대화를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형사가 처음 나타난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에 처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두 번째, 조직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몇 달째 수사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민수 형사를 검색해 봤어요. 몇 년 전 다른 사건으로 신문에 나온 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으나 담당 형사의 부적절한 수사 진행으로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처분. 김민수 형사는 진짜 경찰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형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미 그쪽에 매수되었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수사가 계속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지, 왜 핵심 증거들이 하나씩 사라지는지. 형사는 저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저를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저는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사가, 김민수 형사가 가짜야.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진짜 형사는 맞는데 그쪽 편이었어.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이상한 행동들, 너무 완벽한 타이밍, 계속 사라지는 증거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의 과거 기록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 형사가 엄마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 수연이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거실 커튼을 모두 쳤어요.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엄마. 아들이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도 가져가서 전원을 껐어요. 혹시 몰라서요.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해야 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컴퓨터 작업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으세요? 형사와 나눈 대화 녹음, 병원에서 수연이와 한 마지막 대화, 그리고 산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도 있어요? 응,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뒀어. 검은 옷 남자들이 수연이를 데려가는 모습도 있고.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네요. 그래서 빨리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야 해. 한 곳만 보내면 막힐 수 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런데 엄마, 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공개해버리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아들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항상 저와 함께 다니시고 아무에게도 우리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알겠다. 아들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들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총 7곳의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 메일을 보냈어요. 각각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고 제목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모두 발송 완료됐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답이 올까?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회부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보해 주신 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그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이 건은 다루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왜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사보도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다고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희도 아마 압력을 받을 텐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퍼뜨려야 할 것 같은데.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온라인이요? 네, 유튜브나 SNS 같은 곳 말이에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알려야죠.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이런 사건들은 온라인에서 더 화제가 되거든요. 사건 뒤 숨겨진 거대 조직, 수사 방해 의혹까지. 하지만 예상대로 다른 언론사들은 이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었어요. 제목은 70대 할머니가 폭로하는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엄마, 댓글 보세요. 완전 난리예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면 완전 영화잖아. 지상파에서 왜 안 다루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다. 할머니 용감하시다. 나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듯?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계속 공유됐어요. 며칠 뒤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추론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언론이 침묵하는가? 거대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다. 온라인 여론이 뜨거워지자 기성 언론에서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간접적으로만 언급하더니 점점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뉴스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이제 숨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범죄 조직을 비호하는 기관입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관련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결국 직위 해제됐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내부 감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한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뉴스톱 기사는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패러디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김 형사 꼬리 자르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수연이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무고한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말이에요.